어머님,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저희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애들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너희가 키워야지. 나는 오늘부터 안 본다. 아니,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공항 가야 해요. 저희 비행기 놓쳐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애들은 너희 애들이지. 내 애들이 아니야. 현관문 바깥에서 고래고래 울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은 조여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저 자신이 너무 불쌍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도 더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슴속 깊은 외침 같았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선택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 올해 69살입니다. 중학교에서 교사로 33년을 근무하다가 몇 해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시간 날 땐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 산책을 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평생 직장과 가정, 두 곳을 오가며 숨 돌릴 틈 없던 시간 끝에 드디어 저만의 고요하고 단정한 하루가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2년도 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 김도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옆엔 제 며느리 박지영이 조심스레 웃고 있었죠. 어머님, 지아는 제가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해야 해서요. 어머님이 아니면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싶었고,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잠시만이 7년이 될 줄은, 그 한 번만이 내 삶 전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민우는 너무 예뻤습니다. 첫 손주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눈도 못 맞추는 아기였으니까요. 이유식 한 숟가락 떠먹여주면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던 그 아이. 그 손길 하나에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었죠. 그래서 조금 더 참자했죠. 그리고 그 참음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도요. 요즘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이 되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잡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허리도 뻐근하고요. 병원에 갔더니 물리치료사분이 그러더군요. 이 정도면 꽤 오래 방치하셨네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며느리는 옆에서 말했죠. 어머님, 애들 본다고 그렇게까지 아프실 줄은 몰랐어요. 나이 때문인 거 아닐까요? 그 말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태도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누구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기 전까지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이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도연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를 좀 인정받아서요. 다음 달부터 직급이 하나 올라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참 열심히 살았지. 늦게까지 야근하고 새벽같이 나가고 어릴 땐 학원비 대줄 돈이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제법 어엿한 가장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 지영이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있었고 도연은 번쩍번쩍한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지영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보너스 받은 걸로 저희끼리 작은 선물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부엌으로 가 조용히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우 이번에 수학학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번 달엔 지출이 좀 많아서요.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백 사고 외제차는 타면서 아이 학원비는 또 제게 부탁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속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날 그냥 지갑으로 보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문득 병원에서 받은 진료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까지 하루 종일 애들을 안고 업고 바닥에 앉아 놀아주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 나 있더군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명세서 옆에 지영이 들고 다니던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널브러진 물리치료 영수증과 며느리의 밝게 빛나는 핸드백이 겹쳐졌습니다.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제 고생은, 제 통증은 그저 나이 드니 아픈 건 당연한 일일 뿐이었구나. 사랑해서 도와준 일이 그들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구나. 도연은 자주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감사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도 말하죠.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말들이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요, 고맙다는 말도, 걱정하는 말도, 이젠 형식적인 의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눈엔 제가 늘 가능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쉬고 싶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턴 제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듣지 않거든요. 몸이 안 좋은 것도, 감정이 힘든 것도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라는 부탁 한마디에 모든 게 묻혀버리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피부는 칙칙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머리는 묶은 채 하루 종일 풀지 않았고 입고 있는 옷은 며칠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이 나이에 이 모습이 내가 꿈꾸던 노년이었나?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던진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잡채, 나물, 갈비찜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식탁 위엔 정갈한 반찬들이 하나둘씩 놓였습니다. 올해는 도연이네가 좀 일찍 오려나. 민우는 얼마나 컸을까? 지아는 말이 좀 늘었으려나. 혼잣말처럼 기대 섞인 생각을 하며 두 번째 전을 뒤집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인사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속초로 가족여행을 급하게 예약했거든요. 숙소가 명절 시즌이라 금방 마감된다고 해서 예약부터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어요. 민우랑 지아는 어머니 댁에 두고 갈게요. 애들 짐은 어제 다 싸놨고요. 저희 도착하면 바로 맡기고 갈게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 뭐 바쁜가 보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몇 분 뒤 지영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설날인데 저희가 애들 맡기고 가게 돼서. 근데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 너무 잘 따르니까 저희는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어요. 다행이라니요.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그 말이 그날따라 그렇게 서글프게 들리더군요. 조금 뒤 도착한 도연 부부는 아이들 짐을 부랴부랴 내리고 어머니, 애들 낮잠 시간 좀 조절해 주시고요. 저녁은 죽보다 국으로 먹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말만 남긴 채 허겁지겁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식탁 위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성스레 차려놓은 명절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던 그 정적 속에서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전기밥솥을 껐습니다. 그래, 얘들만이라도 행복하면 됐지. 손주들 키우는 게 지금 내일인 걸 뭐. 그렇게 또 제 감정을 삼키고 넘기려 했지만 그날따라 그 생각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도연이 어릴 적 사과를 썰어 놓으면 아버지부터 드린다고 수저를 내밀던 그 모습, 지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작은 전을 먹고 눈을 반짝이며 맛있다고 말하던 그 기억. 그 시절의 소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명절조차 아이 맡기기 좋은 날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낯설고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오늘은 못 온대. 왜? 여행 갔대. 민우가 말없이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아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혼자 떠들었고요. 그 조용한 풍경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손주들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애써 티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의 TV 소리도 꺼졌고 부엌은 정리되어 있었고 핸드폰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 너무 외롭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 해본 적도 없는 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게 그동안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명절날 가족들과의 웃음소리 대신 혼자 우는 제 목소리가 남았다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일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점심으로 김치볶음밥을 해줬더니 둘 다 고나게 낮잠에 들었죠. 잠깐의 고요한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한 벨소리,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부탁. 어머니, 지영이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 일정이 잡혀서요. 3박 4일 출장을 가야 해요. 애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출장이건 여행이건 그들에게 저는 늘 애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장의 마지막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한번 용기 내서 말해봤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요즘 밤마다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자. 며칠만 하다 이제 몇 년이야.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도연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아이들 잠깐만 봐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죠. 그 순간 제 귀에는 감사하죠가 아니라 당연하죠로 들렸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다. 그래요, 맞아요. 전 집에 있어요. 퇴직했으니까 남편도 없고 친구도 잘 안 만나니까 늘 집에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그날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입맛이 떨어졌고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도왔던 일이 의무가 되고 당연함이 되고 결국은 무시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 짧은 한마디가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며칠 뒤 지영이가 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 데리고 아침 일찍 들어왔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엔 텀블러가 들려 있었고 입에선 자연스럽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애들만 좀 봐주시고 지우는 낮잠 재우실 때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 말 아들의 입에서 나올 때보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때 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나는 정말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일 뿐인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가만히 앉아 쉬기만 하다가 애들 봐주는 게 당연한 사람?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잠든 손주 옆에 앉아 있던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어 적었습니다. 이번에 출국한다고 해도 더 이상 애들 안 본다. 나는 더 이상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선이다. 몇 번이고 썼다가 찍고 다시 쓰고 또 접었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가슴속에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제 안에서 이미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무너진 벽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도연이 미안해, 엄마. 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덮었습니다. 지영이가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고 하면 그래, 애썼지 하고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미안해도 똑같고 죄송해도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미안함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한숨을 쉬며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을엔 전주에 가보자. 남편과 함께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 혼자라도 이제는 가보자.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번쯤은 움직이자. 그렇게 마음속에 작은 반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곧 커다란 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은 남편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갈하게 상을 차렸고 혼잣말로 남편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도라지 무침도 했어. 갈비는 좀 질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당신이야 맛없다고 할 사람도 아니었지. 혼잣말을 마치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 향을 피우려던 찰나에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3박 4일로 싱가포르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출발은 모레 아침인데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이 타이밍에 할 말인가 싶었죠. 도연아, 내일이 너희 아버지 제사야.
벌써 한 달 전에 말해놨잖아. 같이 식사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그게. 죄송해요, 어머니. 일정이 겹쳤어요. 이미 예약했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꽤 나와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위약금. 결국 중요한 건 돈이었구나. 아버지 제사보다, 아이들을 맡길 사람보다, 엄마보다. 그래서 애들은 나한테 맡기겠다고? 네.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또다시 그 말.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한 문장에 담긴 그들의 진심이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사람. 항상 비워져 있는 시간. 항상 열려 있는 문. 그들이 생각하는 엄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거기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향은 이미 다 타버렸고 상위의 음식들은 식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들어 올리고 씻기고 안아주고 덮어줬던가. 근데 이제는 이 손마저도 당연한 손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왜 나만 남겨두고 먼저 가셨어요? 왜 이렇게 모든 짐을 나한테만 남기셨어요? 왜 도연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가셨냐고. 왜?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래, 알았다, 응, 맡겨라고 말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지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여행짐 챙기면서 애들 옷이랑 약 넣어뒀어요. 짐은 도연이 들고 갈 거고요. 애들 맡겨드리면 저희 바로 공항 갈게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애들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이미 결정된 구조처럼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다. 이제는 끊어야 할 때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때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바로 그날 아침 그들이 애들을 맡기러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관 앞이 분주했습니다. 도연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진동이 현관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 신발부터 꺼내놓고 우유 데워둘 준비에 장난감이 제대로 정리됐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2번 딸깍딸깍. 그리고 인터폰 전원을 껐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 도착하자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애들 감기 기운 있어서요. 약도 챙겨놨고 열날까봐 체온계도 넣어놨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호텔 프런트에 짐을 맡기듯 당연하게 아이들을 놓고 가려는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익숙했던 장면인데 이젠 참을 수 없게 된 거겠죠.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늦어요. 그제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로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하자, 도연아. 순간 문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겠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나 이제 애들 안 봐. 몸도 마음도 더 이상 안 돼. 도연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비행기 출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말씀하시기엔 그건 니네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대로 할게. 나도 사람이야. 기계도 쉬는데 나는 쉬어본 적이 없어. 지영이의 목소리도 겹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어떡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만 이내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거실 바닥에 환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의 발자국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제 모습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 낯설지만 무척이나 평화로운 공간. 그날 저는 아침밥을 천천히 차려 먹고 미뤄뒀던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선희. 그래, 넌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속이 시원해서 우는 건지 외로워서 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울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용했던 집에 다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손길. 어머님 계세요? 저 지영이 엄마예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현관 도어락 화면을 켜보니 낯익은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친정엄마, 결혼 당시 처음 인사를 나눈 이후로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바깥은 좀 추워서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 없이 거절할 순 없다는 생각에 거실에 차 한 잔을 내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들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쵸? 그녀는 말문을 열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어머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입을 축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을 다시 맡기고 싶은 건가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워낙 정이 많으시잖아요. 정이 많다. 그 말이 어쩐지 거절 못하는 사람이란 뜻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정이 많아서 지금껏 참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정도, 체력도, 마음도 다 바닥이 났어요. 지영이 엄마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단호하게 그러시면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손주들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손주들이죠. 그래서 아팠을 때 병원도 데려가고 밤새 열 내리려고 이마에 물수건도 얹고 수족구에 감기 걸렸을 때 한겨울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안고 병원 다녔어요. 그 아이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책임 없이 맡기려는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죠. 그럼 앞으로는 지영이한테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건 제가 낄 일이 아니었는데 그 말은 저에게 의외였습니다. 그녀도 결국 지영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제는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이나 지영이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대신 제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집안에 아이들 목소리는 없었지만 창밖을 보며 찻잔을 드는 이 고요한 아침이 처음으로 내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고 저는 그 햇살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두고 몇 줄 읽다가 멈추고 다시 커피를 마시고 그러다 다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평온한 주말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떴고 그 아래엔 영상통화 수신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 손끝이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카메라 속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민호였습니다. 말끔하게 머리를 자른 모습, 반짝이는 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너무도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니? 응. 근데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엄마 아빠도 바쁘고 나랑 하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쉬고 있어. 우리 민호. 그럼 다음 주엔 올 거야? 글쎄 할머니가 아직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휴대폰을 살짝 돌려 하윤이에게 넘겼습니다. 하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 화면 속 작은 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고 웃었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말. 그 말이 그토록 가슴을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졸라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얼굴 보니 힘이 나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보니 기운이 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거실 안엔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바람소리만 은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아무리 그리워도 나를 잃으면 안 되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랑이 내 삶을 삼켜선 안 된다는 것.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겠죠. 민호와 하윤이의 영상통화를 끊고 난 며칠 뒤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그 글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50세 이상을 위한 글쓰기 교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그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라니 그건 내가 오랜 시간 학생들에게 시키기만 했던 일이었는데 정작 내 감정을 적어본 건 언제였더라. 신청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붕 뜬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운동화를 산 아이처럼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첫 수업날 낡은 재킷을 입고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 속에 강사가 들어왔고 첫 시간은 자기소개 글쓰기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 앞에서 오랜만에 연필을 쥐고 가만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33년 동안의 교사 생활, 사별한 남편, 아이를 키워낸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나. 한 줄, 두 줄 써내려가는 사이. 문득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다시 배우려는 사람이다. 쓰고 나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몰래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문이 조용히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은 제 인생의 작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글을 읽고 낯선 이들과 공감하고 내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들. 생각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도연이와 지영이에게서 오는 연락은 여전히 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내 삶을 다시 채워가는 기쁨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햇살은 가을처럼 따뜻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선희, 이제 너도 좀 살아봐도 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장모 말고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저는 서서히 이선희라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요. 뜻밖의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하며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아들 도연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오늘은 회사 일이 있다고 해서요. 저 혼자 왔어요. 말을 아끼며 들어선 도연은 소파에 앉자마자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며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맡기는 것도, 명절 준비도, 집안일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그걸 이제야 알았니?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참 어른스럽다 생각했는데 그게 가족에게는 아니었나 보구나.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뭐든 다 해주시니까 그게 편했어요. 그게 죄송한지도 몰랐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무겁기도 가볍기도 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이제서야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누는 아들이 기특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자꾸 묻더라고요. 왜 할머니가 안 오시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금 마음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민호랑 하윤이 정말 사랑해. 그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원망이 있겠니?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단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죠.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 말이 거실에 맴돌았고 오랜 시간 감춰둔 마음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으시면 편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연락할 테니까. 그날 대화는 서툴고 느렸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 마트를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뒤를 돌아보니 지영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와 하윤이 손을 꼭 잡고 순간 멈춰선 모습이 한없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인사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지영이도 당황한 듯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인사드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제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레고 샀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는 그 모습에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멋지네. 하윤이도 잘 있었니?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짧은 인사 후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너무 패 끼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냥 장 보고 있는 중이다. 따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시간 잡자. 제 말투가 차가웠는지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뵈니까 마음이 복잡해서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나는 너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야.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저도 요즘엔 그게 조금씩 느껴져요. 아이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이젠 어머님이 왜 그때 그렇게 화내셨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감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참 예뻐. 그건 변함없어. 그렇지만 내가 나를 잃은 채로 사는 건 이제 못하겠더라. 그 말에 지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어머님. 이젠 이해해 볼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잠깐 바람 한 줄기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그리고 뒤돌아선 지영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천천히 움츠렸습니다. 그래, 지영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침 햇살이 달라 보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야 했던 시간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차분하게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읽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하윤이 사진은 거실 한켠에 두었고 보고 싶을 땐 잠깐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그리워하지만 매달리지 않게 된 지금이 참 고맙습니다. 며칠 전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오너라. 문은 열려 있으니 이젠 누군가의 엄마로 시어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선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가 숨쉬고 느끼고 웃는 그 자체로도 존재의 이유는 충분하다는 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누군가의 요구에만 끌려다니며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삶의 이야기를 진심 담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